제 이름은 고현정입니다.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가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지요. 가을볕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평온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저는 갓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아들, 딸 모두 결혼에 독립하고 지긋지긋했던 남편의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라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40년간 쉼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보상처럼 모든 것이 고요하고 또 안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평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누구 왔어? 아, 잠깐만. 내가 나가볼게.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남편이 잠투정하듯 묻는 말에 제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손님은 없었기에 택배 기사님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했죠. 인터폰 화면에는 낡은 유모차에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인 노인의 모습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신지. 제가 다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에 저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드러난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온통 백발이 된 머리, 세월의 고랑이 깊게 파인 얼굴, 여든이 넘으신 지난 20년간 애써 잊고 살았던, 아니 제 기억 속에서 도려내고 싶었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깊게 주름으로 뒤덮인 얼굴임에도 저는 어머니를 알아보았지요. 미우나 고우나 나는 그 여자의 딸이기에 말이에요. 낡고해진 보따리 몇 개를 유모채 싣고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 20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세월의 무게를 정통으로 맞은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 새겨진 모진 심성은 조금도 닳지 않은 듯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지독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번 쓱 올려다 보더니 마치 어제 보고 오늘 또 만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현정이 너 사는 집 맞구나. 집 좋네. 손주들 출가했으니 방 남지? 나 여기서 신세 좀 져야겠다.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저를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허락도 안부도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제 집이 당신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멍하니 서 있는 저와 잠이 깨고 실로 나온 남편을 본체 만체하며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는 길이 멀어서 고단하다. 물 한 잔 다오.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모진 말로 연을 끊자고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피눈물로 매달리는 저를 매몰차게 내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늙고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 물을 달라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내 딸 집에 내가 왔다는데 뭐가 문제냐? 나가주세요. 여긴 엄마가 계실 곳이 아니에요. 제 단호한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는 어릴 때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지 않았어? 이제 와서 늙은 애미를 내쫓아? 기가 막혔습니다. 공짜라니요. 15살 때부터 오빠들 밥을 해바치고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건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오빠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아도 무슨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정아, 나다. 엄마 거기 가셨지? 아이고, 기어이 가셨네. 오빠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가 보냈어?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가 치매가 오셨다. 낮밤도 구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아. 네 올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도저히 못 모시겠다고 하니 나도 방법이 없지 않냐. 치매,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고? 치매인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게 우리 집을 찾아오는데? 오락가락 하신 상태지. 완전히 잊어먹은 상태는 아니고 그래도 딸네 집을 용케 기억하셔서 가셨네. 그래서 그 골치 아픈 짐을 나한테 떠넘기겠다고? 나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엄마를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현정아, 네가 딸이잖냐. 딸이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일도 해야 하고 너는 이제 살림만 하면 되니까. 딸이니까 당연하다. 오빠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들어온 그 말이었습니다. 딸이니까 양보하고, 딸이니까 희생하고, 딸이니까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제 인생.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숙제처럼 당신이 다시 찾아왔구나. 지긋지긋한 이 인연을 어찌하면 좋을까. 여보, 괜찮아? 일단 좀 앉아서 말씀 나눠봐. 말씀은 무슨. 됐어. 그냥 저 사람 내쫓아버려. 장모님인데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마, 여보. 일단 오셨으니 좀 쉬게 해드리자.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힘들게 하지 말자. 남편은 제 어깨를 위로하며 감싸주었지만 저는 씩씩대며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 딱 그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불을 까는 제 손길 하나하나에 40년 묵은 원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찬 이불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는 순간 제 기억은 삽시간에 40년 전 그날로 달려갔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19의 저.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었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계집애가 무슨 대학이냐? 그 돈 있으면 네 오빠 사업 자금에 보태는 게 100번 낫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해서 다니겠다고 제발 허락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합격 통지서를 갈기갈기 찢어 아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묵돈을 꺼내 오빠에게 건네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꿈이 제가 되어 사라진 그 돈이었습니다. 현정아, 과거의 기억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부른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배고프다. 밥 좀 다오. 저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 눈물은 결코 어머니를 위한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꿈이 찢겨나가던 그날 흘리지 못했던 19살 고현정의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밥솥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지독한 원망을 꾸역꾸역 삼켜내야 하는 고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밥상을 대충 차려줬음에도 엄마는 허기졌는데 대편해 놓은 된장국에다 밥을 말아서 김치에다가 잘도 잡수셨습니다. 사위인 남편은 그 옆에 천천히 드시라고 물을 떠다 주었는데 물 먹을 틈 없이 한 그릇을 쓱싹 비웠고 한 그릇을 더 채우라고 밥그릇을 내밀었지요. 그렇게 두 공기를 비운 후 어머니는 고난 듯 작은 방에 들어가서 소화를 채 시키기도 전에 바로 잠이 드셨고 드르렁거리는 코고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옆방에서 코고는 사이에 간간히 들려오는 어머니의 낯선 기침 소리는 제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는 소음과도 같았습니다. 한참 뒤 언제 깼는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다가 어머니의 상태가 궁금해서 문을 조금 열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의 양복 상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우리 상철이 밥은 챙겼냐? 내일 출근하려면 든든히 먹어야 할 텐데. 어머니의 시간은 40년 전 오빠만을 위하던 그 시절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저는 여전히 이름 없는 아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끔찍한 시간들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찾아온 어머니와의 동거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에게 어머니 모셔가라 얘기래도 제 발로 온 어머니를 어떻게 맘대로 그러냐고 핑계를 대었고 그러는 사이 어머니의 시간은 제멋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떨 때는 40년 전 과거에 머물렀고 어떨 때는 방금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현재에 갇혔습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면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퇴근 이슈? 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차리고 있어? 기가 막혔지만 일일이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 현정이에요. 구박한 딸이라 이름도 까먹었을래나? 현정이? 내 딸은 아직 학교 갈 시간인데. 아택이 누군데 내 딸 이름을 함부로 불러? 치매가 맞긴 맞았나 봅니다. 굳이 모진 마음을 먹자면 치매기가 발동하려면 우리 집 찾을 때나 발동할 것이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사람 속을 후빌 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저는 영원히 교복 입은 여고생이었습니다. 오빠의 도시락을 싸고 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 이름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제 밥그릇에만 고개를 박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잠결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어머니가 쌀독을 열어 쌀을 한 줌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뭐해요? 쉬, 조용히 해라. 네 오빠가 배고프다고 해서 밥 안 치려고 그런다. 오빠 여기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어서 주무세요. 제가 쌀을 뺏으려 하자 어머니는 아이처럼 쌀을 품에 꼭 껴안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거 사. 오빠 밥도 못하게 막아? 기집애가 저렇게 모질어서야 어디다 쓴다니. 기집애가 저렇게 모질어서야. 그 말은 제게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제 발목을 잡았던 족쇄였습니다. 제가 오빠보다 시험을 잘 봤을 때도 제가 오빠보다
상장을 더 많이 받아왔을 때도 어머니는 칭찬 대신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팔자가 드세진다고, 남자를 이겨먹으려 들면 집안이 망한다고 말이죠.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쌀을 빼앗다시피 하여 쌀독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쌀알 소리가 마치 제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오빠는 이제 환갑도 넘은 어른이에요. 엄마가 밥 안 해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 울음 섞인 절규에도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이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은 흉터를 남겼는지 어머니는 영원히 알지 못할 테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장모님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어? 당신 이러다 쓰러지겠어. 내가 오전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 형님이랑 얘기해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요양원을 검색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남의 입을 통해 들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내 손으로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것은 차마 마지막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아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차마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기에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은 손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죠. 엄마, 할머니께서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그냥 며칠 전부터. 저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며느리는 싹싹하게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서준이 엄마예요. 어머니는 낯선 얼굴을 경계하듯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서둘러 과일을 내오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문화센터 강좌는 등록하셨어요? 서예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직. 제가 대답을 흐리는 와중에 자식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 끄덕였고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서예는 서예야. 기집애가 시집가서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디 나가서 먹물나 불행이나 묻히고 다녀서 오빠를 기를 죽이려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 제 꿈을 짓밟았던 그 말이 하나뿐인 아들 내외 앞에서 다시 한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어머니는 뭐가 잘못됐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냐? 네 아비 살아있었으면 당장 종아리를 걷었을 게다. 어디 여자가. 그만 좀 하라고요. 엄마도 여자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어. 여보, 그만해. 그만하고 잠깐 나와 있자. 얘들아, 할머니 좀 부탁한다. 남편은 이성을 잃고 엄마에게 달려들려는 저를 간신히 붙잡고 떼어내 바깥으로 데려갔고 애들은 당황하며 할머니를 막아섰는데 그때 잠시 눈이 마주친 엄마의 눈은 뜻밖의 공허하고 슬퍼 보였던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밖에 나와서 씩씩거리다 그 눈빛에 눈물이 났고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 가족이 있기에
나는 지금껏 살아남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눈치를 보며 서둘러 돌아갔고 텅 빈 집에는 저와 엄마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에 제 흐느낌을 감췄습니다. 왜 당신은 내게만 이토록 잔인한가요? 왜 내 삶을 끝까지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건가요? 그릇을 닦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뽀드득 하고 그릇이 닦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벼려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이제는 정말 끊어내야겠다고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어머니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 거칠어진 손등.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어머니가 이제는 너무나 작고 약한 노인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경대를 보았습니다. 오빠가 엄마가 아끼는 경대라며 친히 이삿짐으로 보내왔더군요. 엄마가 우겨서 버리려는 거 작은 방에다 가져다 놓으니 최신식의 화이트 인테리어에 큰 오점이라 거슬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왔다는 자개가 다 떨어져 나간 낡은 경대. 그 경대 서랍을 열자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실타래들이 엉켜 있는 게 보기 싫어 닫아버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텅 빈 공간에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숨 쉬는 매 순간이 제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마저 이 원망의 굴레 속에서 망가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요양원 세 글자를 치는 손가락이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수십 개의 요양원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끗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적인 간병 인력, 그럴듯한 홍보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어머니를 가져다 버릴 수용소의 목록으로만 보였습니다. 불효녀 고현정, 마음속에서 누군가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워도 내 어머니인데, 낳아준 부모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하지만 고개를 들자 거실을 어슬렁거리는 어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저 등을 보고 있으면 40년 묵은 분노가 다시금 혈관을 타고 끌어올랐습니다. 그래, 이건 불효가 아니야.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야.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 잡으며 저는 결국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요양원 몇 군데에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르신은 어떠신가요? 거동은 가능하시고요? 네, 혼자 걸으실 수는 있어요. 치매가 좀 있으세요. 상담원의 기계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값을 매기는 장사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군데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짐 좀 싸야겠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저는 차마
요양원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거긴 친구들도 많고 심심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여느 때와 달리 내게 험한 말도 하지 않은 채 뜻밖의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무심한 반응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낡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묵은 시간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장롱 안에는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파는 몸빼 바지와 값싼 스웨터만 입으셨던 어머니. 그 아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오빠의 집 전세금으로, 오빠의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갔겠지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 보따리에 담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한 천륜을 가장한 악연이라 생각했건만 이건 어머니의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째로 덜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걸까요? 그건 놔둬라. 제가 낡고 색바랜 분홍색 스웨터를 꺼내는 순간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어머니가 제 등 뒤에 와 서 있었습니다. 그건 네 아비가 처음 사준 옷이다. 어머니는 스웨터를 제 손에서 받아들고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잠깐 예전의 총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는 다시 텅 빈 눈으로 스웨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양반이 이걸 사주고는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그래도 참 고왔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고 모질게만 보였던 어머니에게도 저런 애틋한 기억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살핀 남편은 제가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와서 묵묵히 짐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여보, 엄마 있는 동안 당신 마음만 불편하게 했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잘 생각했어. 이게 당신한테도 장모님한테도 더 좋은 길일 거야. 남편의 위로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저 자신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텅 비어가는 장롱, 주인을 잃은 낡은 경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방의 문을 닫고 나면 제 인생에 더 이상 친정엄마라는 그늘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경대 서랍을 열어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낡은 실타래와 빛바랜 사진들을 한쪽으로 치우는데 서랍 가장 안쪽 구석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 그것은 손때 묻은 낡은 나무 반짓고리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무언가를 깊고 꿰맬 때 쓰시던 모서리가 닳아 반질반질해진 바로 그 반짓고리. 제게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인색함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챙겨갈 건 없지. 저는 그것을 다른 잡동사니들과 함께 버릴 생각으로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손길에 반지꼬리에 낡은 걸쇠가 풀리며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살짝 열렸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본 제 눈에 익숙한 실패와 바늘꽂이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낡은 천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닫으려던 찰나 겹겹이 쌓인 천 조각들 사이로 아주 작은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접힌 제 어릴 적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7살 무렵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던 날 아버지께서 찍어주신 사진. 어색하게 웃으며 새 책가방을 꼭 껴안고 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치며 너무 놀라 손이 떨리더라고요. 수많은 세월 동안 왜 이 낡은 반짓고리 안에 제 사진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이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알 수 없는 감정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40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원망의 벽에 아주 작고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제 사진 한 장, 그것은 제 마음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요양원을 알아보며 단단히 굳혔던 결심의 수면 위로 작지만 선명한 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홀린 듯 사진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사진을 평생 당신의 손때가 묻은 이 낡은 반짓고리 안에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제 발견한 그 작은 사진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 텅 빈 눈동자 뒤에는 과연 어떤 세월이 숨겨져 있는 걸까? 엄마, 이 사진 기억나? 저는 식사를 마친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 위를 한참이나 맴돌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제 얼굴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쓸어 보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저는 순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참 예뻤는데 우리 현정이. 아주 작은, 거의 쓰러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현정이라고 제 이름을 똑똑히 불렀습니다. 치매에 걸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잠깐 피었다 지는 들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제게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공허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의 짐 싸는 것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해 상담 예약을 미루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치매가 만들어낸 우연일 뿐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다시 어머니의 낡은 반꼬리를 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반꼬리 안에 실타래와 천 조각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던 낡은 신문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제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반꼬리의 바닥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드러내자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고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는 봉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낡은 편지지 몇 장과 함께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제가 지원했던 대학교의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아궁이에 던져버렸다고 믿었던 바로 그 합격 통지서.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함께 들어있던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현정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된 아버지. 자상했지만 무뚝뚝했던, 그리고 제 꿈에 대해선 끝까지 침묵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게 남긴 편지라니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가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이 편지를 네가 언젠가 읽게 될지 아니면 영영 묻히게 될지 아비는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몇 자 적는다, 현정아. 너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찢은 것은 네 어미가 아니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날 네 어미는 나에게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 우리 딸 공부시키자고. 자기가 밭에 나가 일을 더해서라도 뒷바라지 하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네 오빠 상철이의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힌 이 못난 아비가 네 어미를 뿌리치고 그 돈을 가져다 네 오빠 빚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네 어미에게 뒤집어 씌웠다. 저는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편지지를 잡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어머니, 내 꿈을 짓밟은 가해자라고 믿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지키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니요. 아버지의 편지는 제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온 세상을 채우는 듯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아버지가, 자상했던 내 아버지가 내게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만져지는 합격 통지서의 바싹 마른 감촉과 종이에 번진 아버지의 잉크 자국은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증오했던 가해자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아버지에게 맞섰던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지난 40년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과 눈빛으로 핥히고 상처 입혔습니다. 치매에 걸려 찾아온 어머니를 내쫓으려 했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방문을 빼꼼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우냐, 아가? 누가 너를 때렸어? 어머니는 나를 여전히 아가라 부르며 특유의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내가, 당신 딸인 내가 당신을 40년 동안 때렸다고, 내 마음속에서 당신을 수천 번, 수만 번 죽였다고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 제발 그냥 나가. 저는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라 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에 더는 다가오지 않고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정아, 웬일이냐? 오빠의 태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오빠는 알고 있었어? 아빠가 내 등록금으로 오빠 사업비 막아준 거 알고 있었냐고. 제 고함에 수화기 너머의 오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어. 아빠가 엄마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였어. 저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찢어진 게 아니라 이중으로 된 반꼬리 바닥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까지. 제 말을 듣는 동안 오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오빠는 그 돈으로 사업하고 집 사고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나는 뭔데? 그래놓고 그걸 왜 또 엄마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나를 엄마도 못 알아보는 짐승으로 만들어 놓냐고. 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기를 붙잡은 채 오열했습니다. 오빠는 한동안 제 얘기를 듣다가 미안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현정아, 미안하다. 오빠가 정말 몰랐다. 나는 정말 엄마가 반대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 아버지가 어떻게... 오빠의 목소리에도 당혹감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도 지금의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탱해왔던 모든 기억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상했던 아버지, 아들을 위했던 어머니, 평범했던 오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당장 와. 오빠가 직접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40년 동안 오빠랑 아빠 대신 죄인으로 살게 한 거 용서해달라고 빌란 말이야. 저는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방안은 눈물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의 낡은 옷가지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나프탈렌 냄새에 섞여 희미하게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입었던 몸빼 바지와 값싼 스웨터는 단순히 인색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못할 비밀을 끌어안은 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입어야 했던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오빠와 올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올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오빠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신데 나를 자꾸 엄마라고 부르시오. 우리 아들은 아직 퇴근하려면 멀었는데. 어머니의 공허한 대답은 오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리고 그 진실을 더는 알아주지 못하는 어머니 앞에서 오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빨리 오빠가 직접 말씀드려.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아빠랑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엄마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에 오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올케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만하세요. 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평생을 아버님을 존경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언니는 조용히 하세요. 올케는 이 일에 대해 말할 자격 없어요. 언니는 오빠가 내 꿈 밟고 가져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요. 제 날선 공격에 올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생겼던지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 저희가 어머님께 어떻게 했는데 아가씨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어떻게 했는데요? 치매 걸리니까 귀찮다고 나한테 짐짝처럼 떠넘긴 거요? 그게 언니가 말하는 도리예요? 우리의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내는 칼날이 되어 오갔습니다. 그때까지 고개만 숙이고 있던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하라고. 오빠는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하지만 현정아, 너는 어떻게 20년 동안 그래도 엄마인데 모른 척 할 수가 있었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엄마가 혼자 되셨을 때라도 한 번쯤은 찾아와서 대화를 해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조차 화살을 저에게 돌리는 오빠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대화? 내가 무슨 말을 해?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한테 가서 엄마 잘 지내 하고 웃으며 안부라도 물었어야 해? 오빠는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오해였잖아.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다면. 그만해. 저는 오빠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오빠도 올케도 심지어 TV 소리에만 반응하던 어머니조차 놀란 듯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저는 손바닥이 불타는 것 같은 통증보다 더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가장 먼저 내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빠가 감히 저의 40년 고통의 세월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흘러도 이 집안에서 저는 영원히 이방인이자 오빠를 위한 희생양일 뿐이라는 것을 진실이 밝혀져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가. 다들 당장 나가. 저는 엄마를 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데리고 나가. 나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더는 이 지옥 속에서 살 수 없어. 당신들 가족, 이제 나랑 상관없으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제 절규에 올케는 울분을 토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오빠는 뺨을 감싸쥔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정아, 제발. 나가. 저는 오빠와 올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그만 가. 가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나는 이제 엄마 딸 안 할래. 옛날엔 지쳤고 이젠 너무 괴로워. 힘들단 말이야. 제 마지막 말은 울음에 섞여 제대로 된 문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는 오빠를 서둘러 내보내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현정아, 잠깐만. 나 아직 할 말이 있어. 잠깐 문 좀 열어봐.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오빠의 목소리와 올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속에는 저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며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저는 텅 빈 집에 싸늘한 바닥에 엎드려 끝도 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빠와 어머니가 떠난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텅 빈 눈으로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어머니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낡은 돋보기, 화장실에 놓인 달아빠진 칫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반쯤 먹다 남은 사과 한 조각. 어머니는 사과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젊었을 적 억척같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돌아온 날이면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 품에 고이 싸온 사과를 오빠에게만 깎아주곤 하셨죠. 저는 늘 그 옆에서 군침만 삼켜야 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사과를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사온 사과를 어머니가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저도 모르게 매일같이 사과를 깎아드렸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사과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묵은 원망과 미움, 그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어쩌면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딸의 서러운 마음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을, 내 가족의 이 부끄러운 민낯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몇 번 더 울리다 끊겼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지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올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오빠랑 한바탕 싸운 후 친정으로 가버린 뒤였습니다. 텅 빈 집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된 오빠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어머니가 홀로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와 고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오빠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왜 내가 현정이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엄마는 아버지 대신 나 대신 엄마가 왜 그런 짐을 지고 살았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오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오빠의 머리를 기계적으로 쓰다듬으며 엉뚱한 소리를 할 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상철아. 사내 자식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울어.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게.
어머니의 시간은 여전히 아들의 배고픔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시절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의 그 한결같은 사랑 앞에서 더 큰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해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아들의 사랑만큼은 한결같았나 봅니다. 정확하게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았던 거였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빠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숨이 넘어가 버렸고 놀란 오빠는 엄마를 응급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라고 찍힌 핸드폰 벨소리가 계속 울렸는데 저는 받질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 몰골을 본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속에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한테 전화 왔었어, 형님이. 지금 장모님 모시고 응급실에 있다고. 당신한테 전화했다고 했는데 안 받았어? 뭐? 응급실은 왜? 저는 응급실이란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에게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일부러 안 받았건만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엄마한테 그리 못난 딸로 전락한 것인지 상황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모님께서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다고. 지금은 괜찮으시니 걱정 말라는데 그래도 당신이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말에 망설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모질게 엄마 딸을 안 하겠다고 소리치며 내쫓았는데 무슨 얼굴로 병원에 간단 말인가. 하지만 제 발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오빠가 링거를 맡고 있는 어머니의 침대 옆을 퀭한 눈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오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왔냐?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침대에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손등,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이는 얼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엄마가 저렇게 늙고 병들어 누워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제 손길이 느껴졌는지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번갈아 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싸우지 마라, 둘이. 싸우면 안 돼.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두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와 오빠는 동시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살아있고 숨쉬는 엄마를 보자마자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났고 혹여나 전해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얘기를 쏟았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게 해주고 싶었던 거 몰랐어. 미안해, 오해해서. 엄마가 나 미워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환갑 앞두고 알았어. 미안해, 엄마. 내가 다 미안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어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빠 역시 제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물을 느꼈는지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길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딸 현정아, 나도 미안하다. 애미가 서럽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지만 평생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40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응어리를 녹여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엉엉 소리내어 아주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도 그런 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져 눈물을 훔쳤지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고 원망하는 것을 엄마는 원치 않았기에 오롯이 저는 제 스스로의 잘못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가장 편한 결정이었더라고요. 병원에서의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빠르게 제멋대로 과거와 현재를 오갔고 아주 가끔씩 찰나의 순간에만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사실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들었던 그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단단히 뿌리내려 어떤 흔들림에도 저를 지탱해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 오빠와 제가 함께 알아본 전문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맞춰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낡은 옷을 함께 빨고 좋아하시는 사과를 함께 깎으며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어머니를 보며 오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정아, 오빠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고 이기적이었어. 됐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한들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냥 얘기하지 마. 그래도 전할 건 전해야지. 네 합격 통지서, 아버지가 남기신 그 편지랑 같이 내가 잘 가지고 있다. 나중에 네가 갖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 종이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내 꿈의 증거를 오빠가 소중히 간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빠한테 할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저는 받아쳤습니다. 됐어. 그냥 오빠가 가지고 있어. 대신 뭐 어떻게 내가 해줄까? 오빠는 제 말에 긴장을 한 듯 침을 꼴깍 삼켰고 이제는 환갑이 넘어서고 같이 늙어가는 내 형제이자 동지에게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대신 엄마한테 더 잘해. 나한테 미안한 만큼 엄마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으라고. 나도 엄마한테 잘할 테니까 자식으로서 끝까지 엄마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그래. 제 말에 오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화해는 떠들썩한 용서의 말 대신 그렇게 묵묵한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봄학기 수강 신청서였습니다. 서예, 수채화, 문예 창작, 다양한 강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배우고 싶은 거 많았잖아.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할게. 남편의 말에 저는 40년 전 계집애가 무슨 일하며 제 꿈을 짓밟았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 내 딸 현정아, 미안하다고 속삭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예 창작 강좌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있던 날, 저는 대학생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 석자를 소개하고 하얀 노트 위에 첫 문장을 써 내려가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40년 전 멈춰버렸던 제 인생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장에 들러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이번 주말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문득문득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오빠에 대한 서운함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후회가 고개를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그 상처를 외면하는 대신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주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어머니의 낡은 반꼬리는 이제 제 방 서랍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어릴 적 사진과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빛바랜 합격 통지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게 아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원망과 용서, 후회와 이해, 그 모든 세월을 껴안고 마침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새로 산 노트에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아련하게 떠올리며 한자 한자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 속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이 어머니를 사랑한 순수한 제 모습 그대로로 다가가서 글 속의 어머니를 만나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